자, 중세시대 대학 발생의 주요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입니다. 1, 2, 4번부터 옳으니까 보겠습니다. 스콜라 철학이 발달하면서 학문적 열기가 고조되었다. 맞고, 십자군 원정 이후 외부 지역으로부터 실용학문이 널리 유입되었다. 도시와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법조인, 이사와 같은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맞습니다. 근데 조합학교는 이제 길드스쿨은 중세대학의 직접적 기원이 아니다. 대학은 주로 성직자 양성을 위한 교회학교, 성당학교, 수도원학교가 발전하여 형성되었다. 조합학교는 상공업자 조합이 만든 직업훈련 중심의 학교로 일반 대중의 실용교육을 위한 기관이었다. 그래서 조합학교는 중세시대 대학의 발생 주요 배경이 아니다. 자, 중세대학의 발생은 스콜라 철학의 발달, 도시 성장, 상공업 발전, 전문직 수요 증가 등 사회적 지적 배경 속에서 이루어졌다. 스콜라 철학의 발달은 중세대학 형성의 핵심적 요인이다. 신앙과 이성을 조화시키려는 학문적 열기가 높아지며 교회와 수도원 중심의 교육을 넘어 체계적 학문 탐구의 장이 필요해졌다. 따라서 대학은 이러한 지적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했다. 십자군 원정을 통해 아랍권의 철학, 과학, 수학 등 실용적 학문이 유입되었고 이는 서유럽의 학문적 기반을 크게 확장시켰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재발견은 제약 학문체계 확립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 도시와 상공업의 발달로 사회구조가 복잡해지고 행정, 법률, 의학 등 전문직이 필요해지면서 체계적인 전문교육 기관으로서 대학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로 인해 법학, 의학, 신학 중심의 대학이 발전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중세대학은 교회 학교의 발달, 스콜라 철학의 성숙, 십자군을 통한 지식교류, 도시의 성장 등 여러 요인에 의해 탄생했으며 조합학교의 등장은 그와는 별개의 흐름이었다. 헤르바르트의 설명입니다. 다면적 흥미의 형성을 중시하였다. 명료연합 체계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수업의 단계를 주장하였다.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도덕적 인격을 갖추는 데 기여하는 교육적인 수업을 강조하였다. 헤르바르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 문항에 제시된 핵심 단서는 다면적 흥미, 명료연합 체계 방법의 수업 단계, 교육적인 수업, 도덕적 인격 형성이다. 이는 모두 요한 프리드리히 헤르바르트의 교육사상과 일치한다. 퀸틸리아누스는 고대 로마의 수사학자이자 교육가로 언어교육과 도덕적 수양을 중시했다. 그러나 그는 근대적 의미의 교수 이론이나 수업 단계 이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헤르바르트는 근대 교수학의 창시자로 평가되며 교육을 도덕적 품성의 함양으로 정의했다. 그는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학습 과정을 통해 도덕적 이제를 길러야 한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교수 과정의 체계적 단계를 설정했는데 초기에는 명료 연합 체계 방법의 4단계를 이후에는 준비 제시 비교 일반화 적용의 5단계로 발전시켰다. 또한 학습자의 흥미를 교육의 중요한 동력으로 보고 다양한 영역의 흥미가 조화롭게 발달한 다면적 흥미를 강조했다. 루소는 자연주의 교육사상가로 인간 본성의 자연스러운 발달을 중시하며 교사의 인위적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체계적 교수 단계보다는 자연에 따른 교육을 강조했다. 듀이는 경험을 통한 학습과 반성적 사고를 중심으로 하는 진보주의 교육사상가였다. 학습자의 흥미를 중시하였으나 다면적 흥미나 수업 단계 이론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평생교육의 이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답 1번입니다.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맞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2, 3, 4번은 맞습니다. 평생교육은 정치적 개인적 편견의 선전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평생교육은 학습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일정한 평생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 및 학력 인정 등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네, 평생교육법 제4조고요. 답은 이제 전환학습. 이제 전환학습에 대한 잭 메지로의 전환학습에 대한 설명입니다. 개인의 주변 현실을 지각하고 이해하고 느끼는 방식에 대한 극적이고 근본적인 변화에 관한 학습이다. 기존에 겪은 경험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가는 비판적 성찰을 필수적인 과정으로 본다. 주장에 대한 논쟁과 증거를 검토하는 담론 과정과 학습에서 습득한 결과를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을 중시한다. 전환학습입니다. 제식문에서 핵심 단서는 현실을 지각하고 이해하는 방식의 근본적 변화, 경험의 의미 재해석, 비판적 성찰, 담론과 행동으로의 전이이다. 이는 모두 잭 메지로의 전환학습의 이론을 설명한 것이다. 자기주도 학습은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목표, 내용, 방법, 평가를 결정하고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형태이다. 이는 학습의 주체성에 초점을 두지만 기존 관점의 변화를 강조하는 전환학습과는 다르다.
상황학습은 학습이 실제 상황 맥락과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상황적 맥락과 공동체 참여를 중시하나 개인의 인식 구조나 이미 체계의 변화보다는 환경적 맥락을 강조한다. 우연학습은 의도하지 않았으나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학습이다. 계획된 학습 과정이 아닌 일상 속 경험 중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학습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판적 성찰이나 담론 과정과는 관련이 없다. 전원학습은 성인학습자 교육의 핵심 이론 중 하나로 메지로가 제시하였다. 개인이 자신의 기존 신념 가치의 관점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그 결과 세계를 인식하는 틀, 프레임워크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뜻한다. 이는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경험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타인의 관점과 논증을 검토하며 새롭게 형성된 통찰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까지 포함한다. 교육행정 조직 계층의 원리입니다. 1번 답이고요.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의 직무를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수직적으로 조직화한다. 계층의 원리입니다. 계층의 원리란 조직을 상하의 권한과 책임 관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명령하고 통제할 권한을 가지며 하급자는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즉 조직 내 권한의 위임과 보고 체계가 명확히 설정되어 상명하복이 이루어진다. 이는 질서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원리이다. 기능적 분업의 원리는 조직 내에서 업무를 성격이나 전문성에 따라 나누어 각자 맡은 기능에 집중하게 하는 원리이다. 이는 수평적 분업에 해당하며 문장의 문항의 수직적 조직화라는 표현과는 다르다. 명령 통일의 원리는 구성원은 오직 한 사람의 상급자로부터만 명령을 받아야 한다는 원리다. 명령 체계를 단일화하여 혼란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 원리는 명령의 일원성이지 수직적 조직화 자체를 뜻하지는 않는다. 통솔한계의 원리는 한 관리자가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부하 직원의 수에는 한계가 있다는 원리이다. 통상 5에서 7명 정도를 효율적 한계로 본다. 따라서 조직을 수직적으로 구성한다는 설명과는 관련이 없다. 허쉬와 블렌차드의 지도성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번입니다. 설득형, 높은 가업행동과 높은 관계행동에 적합하다. 맞습니다. 허쉬와 블렌차드의 상황적 지도성 이론은 부하의 성숙도 즉 능력과 의지에 따라 지도자가 행동 유형을 달리해야 한다고 본다. 지도자의 행동은 과업행동과 관계행동의 높고 낮음의 조합으로 구분된다. 네 가지 지도성 유형은 다음과 같다. 지시형, 텔링, 높은 가업행동, 낮은 관계행동. 부하의 성숙도가 매우 낮을 때 구체적 지시와 감독이 필요함.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지시형에서 높은 가업행동, 낮은 관계행동 해야 되죠. 설득형은 높은 가업행동, 높은 관계행동. 맞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부하의 성숙도가 다소 낮을 때 지도자가 과업을 명확히 지시하면서 동시에 설득과 격려를 병행하고요. 한번 참여형은 이제 낮은 가업행동, 높은 관계행동. 이게 참여형이 돼야 되죠. 네. 참여형은 이제 부하의 성숙도가 중간 이상일 때 지도자는 의사결정에 부하를 참여시키고 지원에 중점을 두고 위임형 낮은 가업행동, 낮은 가업행동, 낮은 관계는 위임형. 이게 위임형이죠. 낮은 가업행동, 낮은 관계행동 하면 위임형. 부하의 성숙도가 높을 때 부하가 스스로 가업을 수행하므로 지도자는 자율성을 부여함. 네. 높은 가업행동과 높은 관계행동에 적합한 유형은 설득형이다. 일제강점기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3번입니다. 일제의 우민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제2차 조선 교육령 시기에 조선인의 보통학교 재학생 수는 증가하였다. 제1차 조선교육령 1911년은 시민통치를 정착시키기 위한 차별적 교육 정책으로 일본인과 조선인을 분리교육했다. 수학교를 보통학교로 하였고 국민학교로 개칭된 것은 훨씬 뒤인 1941년 제4차 조선교육령 시기이다. 수학교를 국민학교로 개칭한 거는 4차 교육령 시기인 1941년이고 일본인과 조선인 함께 교육한 거 20년대에 일본인과 조선인을 함께 교육한 것도 아니죠. 네, 그리고 경성제국대학은 제2차 조선교육령 시기 1920년대에 설립된 것이 아니라 1924년에 개교했다. 그러나 이는 제3차 조선교육령 1938년 이전의 일이다. 제3차 조선교육령은 전시체제 강화를 일본어 일본 정신 주입에 중점을 둔 시기로 고등교육 확충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틀렸다. 3번 맞고요. 네. 제2차 조선교육령 1922년은 문화통치 시기 1919년 3.1운동 이후에 반행하여 제정된 것으로 표면적으로는 조선인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듯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보통학교 초등교육기관의 재학생 수가 증가하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본인과의 차별이 여전하고 상급학교 진학에서는 여전히 제약이 많았다. 그럼에도 수적 확대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전시준비교육은
제1차 조선교육령이 아니라 중일전쟁 이후 전시체제기 1938년 제3차, 1943년 제4차 조선교육령 시기에 본격적으로 강화되었다. 1차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시기가 틀렸다. 제1차 조선교육령에서 1912년 8월에 실시되었는데요. 무단통치기였고 식민지 교육의 기본 방침을 제시했다. 숙량한 일본 시민의 양성, 시세와 민도에 맞는 교육, 일본어 보급, 그리고 성균관 폐쇄, 1911년 경학원 규정에 의거 사립학교 규칙을 1911년에 공포하고 15년에 개정했다. 민족사학 탄압을 강화하고 학교 설립, 교원 채용, 교과과정 등 교육 전반에 걸친 통제와 감독을 강화했다. 한성사범학교를 폐지했다. 서당규칙을 공포해서 1918년에 서당 개설 인가제를 실시했고 총독부 평찬교제를 사용했다. 보통학교를 만들었는데 6면1교주의 정책에서 3면1교주의 정책으로 변화했다. 1918년 1910년대 보통학교는 학생 수에 있어 서당이나 사립학교에 비해 열세였는데 15년에 사립학교 학생 수를 능가했고 23년에 이르러서 서당의 학생 수를 능가했다. 제2차 조선교육령 1922년 문화정책기 때문에 민족차별교육 실시, 실질적으로는 복선형학제를 실시해서 소학교, 국어를 상용하는 자, 즉 일본인만 취약하고요. 보통학교, 국어를 상용하지 않는 자, 즉 한국인만 취약을 해서 소학교와 보통학교를 병행했고 조선인과 일본인의 공학을 형식상으로는 원칙으로 했고 교육기간 연장했습니다. 보통학교는 4년에서 6년으로, 고등보통학교는 4년에서 5년으로, 여자고등보통학교는 3년에서 4년으로, 실업학교 2, 3년은 3, 4년으로 일본과 동일하게 운영했고요. 조선어 국어와 조선역사, 국사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했고 보통학교를 확대했습니다. 3면 1교주의 정책에서 1면 1교주의 정책으로 29년에 변화했고요. 보통학교가 양적으로 팽창했고 간이학교제를 도입했다. 한국인의 교육열 증가로 보통학교 증설운동의 확산에 대한 일제의 대응 방안. 수업 연한 2년 80명 정도의 한 개 학교만 설치한 학교고요. 교육시설이나 교재가 미흡했고 교육과정의 3분의 1은 직업훈련이었고 일제사범학교를 신설해서 남자 6년제 여자 5년제에 실시했고 대학 설치 규정을 신설해서 경성제국 대학 설립을 1924년에 했고요. 밀립대학 설립운동 봉쇄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제3차 조선교육령 1938년 한국신민화 정책기였고요. 국채명진, 내선일체, 인고단련 등 3대 교육방침을 내걸었고 민족정신 말살 정책을 쳤습니다. 조선어와 조선역사를 사실상 폐지했고요. 심상과에서 수의과로 전환했고 심사참배, 상시개명, 궁성유배를 강요했고 내선일체 정책으로 보통학교를 심상소학교로 1938년에 개칭하고 고등보통학교를 중학교로, 여자고등보통학교를 고등여학교로 개칭하고 보통학교 심상소학교는 1면 1교주의 복선형 학제는 폐지해서 일본과 동일한 학제를 적용해서 민족차별교육을 형식상 폐지했고 역사 지리 과목에 강화를 해서 소학교에서 그래서 철저한 학민화 교육을 했고요. 사립중학교를 설립부로 했고 국민학교로 개칭했습니다. 국민학교령 해서 1941년에 그래서 한국시민 양성이 목적이었고요. 제4차 조선교육령은 한국신민화 정책기 해서 대륙침략기였는데 군사 목적에 합치된 교육을 했습니다. 수업 연한의 단축, 중학교, 고등학교, 실업학교를 모두 4년으로 했고 대학 및 전문학교 전시체제로 개편을 했고 사범학교 교육의 확장, 한국시민 양성 목적 실현을 위해 1944년경에 전국에 16개의 관립사범학교가 설립됨으로써 본격적인 초등교원 양성체제가 자리를 잡게 됐고요. 조선어와 조선역사 교육을 금지했습니다. 자, 66번. 정답은 4번입니다. 연줄모형입니다. 사회적 자본, 연줄모형, 교육의 효과에 대한 갈등론적 접근, 연줄모형, 스탠튼 살라자와 돈부시 하면은 연줄모형입니다. 지휘획 등 모형은 블라우와 던컨 등이 제시한 것으로 개인의 사회적 배경, 부모의 교육 직업 등이 교육 성취와 지휘획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는 기능론적 경로 분석적 접근이며 갈등론적 관점이나 사회적 자본 개념과는 관련이 없다. 위스콘신 모형은 시웰과 헤우저가 발전시킨 것으로 지휘획 등 모형을 확장한 형태다. 사회적 배경 외에 심리적 요인이 성취 동기, 기대 수준, 증거 집단 등을 포함하지만 역시 기능론적 접근이며 사회적 자본보다는 개인의 동기와 기대에 초점을 맞춘다. 노동시장 분단론은 교육과 고용의 불평등을 구조적으로 설명하려는 이론으로 1차 노동시장 안정 고임금과 2차 노동시장 불안정 저임금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시각이다. 이는 교육의 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설명하지만 사회적 자본 개념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연줄 모형은 스탠튼 살라자와 돈부시가 제시한 관점으로 사회적 자본이 교육적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즉 학생이 가족, 교사, 또래 등과 맺는 인간관계, 연줄, 네트워크가 정보 지원 기대 등을 매개하여 교육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한 이는 갈등론적 시각을 기반으로 사회적 자본이 계층 간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3번입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교원은 현행 범인인 경우 외에는 소속 학교 장애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교육기본법상 교원은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교원에게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중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교원의 단체 행동권은 보장 안합니다. 단체 행동권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위한 단체 행동권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모든 단체 행동권을 받지는 못한다.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 만 62세입니다. 초중등 교원을 포함한 공립학교 교원의 정년은 현재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만 62세로 규정되어 있으며 대학교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만 65세입니다. 2025년 9월 11일자 기사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의 정년도 사립학교법에 따라 동일하게 만 62세로 규정되어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초중등 초중등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정년이 만 62세고 대학 교원은 만 65세. 그리고 다음은 에치오니의 조직 유형론의 기준과 예시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 리을에 바르게 드러낼 것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2번 헌신 교도소 보상 일반회사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참여, 소외, 타산, 헌신 세 가지, 그리고 권력, 강제 보상 규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니은이 이제 교도소인데 참여 소외 권력 강제하면은 교도소, 참여 타산 권력 보상하면은 이제 일반 회사, 참여 타산 권력 보상하면 일반 회사, 참여 헌신 권력 규범하면은 학교. 에치오니는 조직을 구성원의 참여 형태와 조직이 행당하는 권력의 성격에 따라 세 가지로 조직을 구분했다. 그는 조직이 어떤 방식으로 구성원을 통제하고 구성원이 그 조직에 어떤 태도로 참여하는지를 기준으로 강제적 조직, 공리적 조직, 규범적 조직으로 나누었다. 첫째, 강제적 조직은 물리적 힘이나 강압을 통해 구성원을 통제하는 형태이다. 구성원은 자유의지를 잃고 억지로 복종하기 때문에 조직에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며 소외된다. 이런 조직은 대표적으로 교도소나 군대 같은 곳이다. 문제에서 제시된 소외적 참여가 여기에 해당하므로 강제적 권력 유형에 맞는 예시는 교도소이다. 둘째, 공리적 조직은 경제적 보상이나 실질적 이익을 통해 구성원을 참여시키는 형태이다. 구성원은 돈, 승진, 지위 등 현실적 이익을 얻기 위해 참여하므로 계산적, 타산적인 태도를 가진다. 일반회사나 병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따라서 타산적 참여에 대응하는 권력은 보상적 권력이며 예시는 일반 회사이다. 셋째, 규범적 조직은 도덕적 설득, 가치, 신념을 통해 구성원을 통제하는 형태다. 구성원은 조직의 이상과 가치에 동의하여 자발적이고 헌신적으로 참여한다. 학교나 종교단체가 대표적인 예시이다. 문제에서 마지막 예시로 학교가 제시된 것은 이 유형에 해당한다. 이 세 가지를 연결하면 강제 소외 교도소, 보상 타산 일반회사, 규범 헌신 학교가 정확히 되는다. 군대는 강제적 조직에 속하지만 소외적 참여의 예로 교도소가 더 대표적이다. 또한 친밀은 참여 유형의 분류에 속하지 않는다. 복지기관이나 통합은 규범적 가치와 관련이 있으나 제시된 권력 참여 기준과 맞지 않는다. 소방서와 지원 역시 특정 권력 유형과 참여 유형의 짝이 아니다. 자, 4번입니다. 정답 4번, 이게 옳은 설명입니다. 본질주의 교육 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정답은 3번이고 이제 옳은 것부터 보겠습니다. 본질주의 교육 사조. 수월성을 강조하는 오늘날의 교육은 본질주의 사조와 일맥상통한 면이 있다. 미국 정부가 과거에 주도했던 기초회기 백투 베이직스 운동은 본질주의 입장의 재현으로 볼 수 있다. 수업의 주도권이 교사에게 있으며 교재는 학습자의 현재의 관심과는 무관하게 선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맞고요. 네. 3번에서 이제 현재의 문화적 위기 속에서 교육을 통해 새롭고 민주적인 세계 질서가 수립할 수 있다. 세계 질서를 수립할 수 있다고 한 주장은 본질주의가 아니라 진보주의, 프로그레시비즘의 주장이다. 본질주의는 새로운 사회 질서 창출보다는 기존 문화의 본질적 가치 보존과 전승에 초점을 둔다. 네. 본질주의는 20세기 초 진보주의 교육이 아동중심, 흥미중심으로 흘러가면서 학문적 엄격성과 지적 훈련이 약화되었다는 비판 속에서 등장한 교육사조. 본질주의자들은 인간이 반드시 배워야 할 본질적 지식과 문화유산을 교육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보며 학교의 역할은 이러한 지적 도덕적 유산을 엄격하게 전달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오늘날의 수월성 교육은
개인의 능력에 따른 성취, 학문적 탁월성, 기본기 중시라는 점에서 본질주의와 같은 맥락에 있다. 미국의 기초로 돌아가자 Back to Basics 운동은 1950년대 진보주의 교육에 대한 반동으로 읽기, 쓰기, 세마기 같은 기본 학문 능력의 회복을 강조했다. 이는 본질주의 교육 이념이 현대적으로 재등장한 사례. 본질주의는 교사의 권위를 중시하고 교사는 학문적으로 정통한 지식을 지닌 지도자로서 수업을 주도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교재는 학생의 일시적 흥미보다는 객관적 가치가 있는 지식과 전통 문화의 근거에 선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개인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정답 4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1, 2, 3번은 옳은 건데요. 보겠습니다. 결정성 지능은 경험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맞고. 창의적인 사람은 모호성을 잘 견디고 과제 집중력이 높은 경향이 있다. 맞고. 문제를 해결할 때 충동형 학습자는 속도에 주안을 두지만 숙고형 학습자는 정확성에 주안을 두다. 맞고. 이제 여기서 4번이 여기서 장독립형 학습자는 전체 맥락에 휘둘리지 않고 사물을 분리 분석적으로 지각하는 유형이다. 즉 세부 요소를 독립적으로 파악하는 데 강점이 있지만 전체적 관계나 맥락 파악에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반대로 장이존형 학습자가 전체적 맥락 속에서 사물을 잘 인식하고 정보 항목 간의 관련성을 잘 파악한다. 따라서 장독립형이 사물을 전체적으로 지각하고 정보 항목들 사이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데 능하다는 설명은 장이존형의 특성을 잘못 옮긴 것으로 틀렸다. 이거는 장이존형입니다. 사물을 전체적으로 지각하기 때문에 정보 학습 항목들 사이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데 능한 건 장이존형이고요. 이제 결정성 지능, 크리스털라이즈드 인텔리전스는 경험과 학습을 통해 축적된 지식, 어휘, 일반 상식 등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경험이 늘어남에 따라 발달하며 환경적 자극과 교육 경험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 반면 유동성 지능은 타고난 추리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으로 비교적 안정적이다. 그러므로 옳고, 창의적 개인의 특성에는 모호성에 대한 인내, 과제 집착력, 개방성, 유연한 사고 등이 포함된다. 즉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버텨내며 문제 해결에 지속적으로 몰입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옳다. 충동형 학습자는 문제 해결 시 빠른 반응을 보이지만 오류 가능성이 높고 숙고형 학습자는 반응이 느리더라도 정확성을 중시한다. 이는 대표적인 인지양식의 차이로 옳다. 네, 4번 옳지 않은 거 4번 정답이고요. 1, 2, 3번부터 보겠습니다. 성취 목표를 숙달 목표와 수행 목표로 구분할 때 숙달 목표를 지닌 학습자의 특성. 자신의 능력을 진단하고 향상을 도울 수 있는 피드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맞고. 학습 기회를 극대화하는 과제를 선택하고 도전하는 경향이 있다. 맞고. 어려움이나 실패에 직면했을 때도 학습을 지속해 나가는 경향이 있고. 맞고. 숙달 목표 학습자입니다. 자신의 유능성을 입증하고자 과제에 대하여 계속해서 노력하는 경향이다. 유능성 입증은 수행 목표입니다. 자신의 유능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수행 목표, 퍼포먼스 골 지향 학습자의 특징이다. 수행 목표 학습자는 타인에게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려는 욕구가 강하고 남과 비교하여 평가받는 것을 중요시한다. 반면 숙달 목표형 학습자는 남과의 비교보다는 자기 개선에 초점을 둔다. 성취 목표 이론은 학습자가 어떤 이유로 학습 과제에 참여하는지를 설명한다. 목표의 초점에 따라 숙달 목표, 마스터리 골과 수행 목표, 퍼포먼스 골로 구분된다. 숙달 목표를 지닌 학습자는 학습 그 자체를 가치 있게 여기며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해를 깊게 하는 데 초점을 둔다. 반면 수행 목표를 지닌 학습자는 자신의 능력을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열등해 보이지 않으려는 데 초점을 둔다. 숙달 목표 지향 학습자는 자신의 발전을 돕는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구한다. 능력의 평가보다는 성장과 개선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 설명은 맞다. 숙달 목표 지향 학습자는 학습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는 도전적 과제를 선택한다. 즉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는 과정 자체에 동기부여가 된다. 숙달 목표제 학습자는 어려움이나 실패에 직면하더라도 학습을 지속하는 경향이 있다. 실패를 자기 향상의 기회로 보기 때문이다. 심리검사에 대한 설명. 4번이 옳지 않은 겁니다. 이제 1, 2, 3번은 맞는 거고요. MMPI, MBTI는 자기보고식 성격 검사입니다. 맞고. 웩슬러 지능 검사는 언어성 검사 이외에 동작성 검사를 포함하고 있다. 맞고. 투사적 성격 검사는 구조화되지 않은 모호한 자극 제시를 통해 내적 심리 상태를 파악한다. 맞고. 로르샤의 잉크 반전 검사는 융의 성격 유형과 관련된 검사가 아닙니다. 이는 로르샤흐 잉크 반점 검사는 피검자가 잉크 반점에서 무엇을 보았는지를 분석하여 심리적 갈등, 방어 기제, 정수 상태 등을 평가하는 투사적 검사이다. 융의 심리 유형을 근거로 16가지 성격 유형을 분류하는 것은 MBTI 검사이다. 심리 검사는 인간의 성격, 지능, 흥미, 적성 등 개인차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도구이다. MMPI 다면적 인성 검사와 MBTI 성격 유형 검사는 모두 피검자가 스스로 무당에 응답하는 자기보고식 검사의 성격 검사에 해당한다. MMPI는 정신병리 및 성격적 특성을 평가하고 MBTI는 융의 심리유형 이론을
뜻대로 개인의 성격 유형을 분류한다. 웩슬러 지능 검사는 언어성 검사, 언어적 이해, 상식, 어휘 등과 동작성 검사, 그림 완성, 토막 짜기, 빠진 곳 찾기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를 통해 언어 능력과 비언어적 추리력 모두를 평가한다. 투사적 성격 검사는 구조화되지 않은 모호한 자극, 잉크 반점, 그림 문장 등을 제시해 피검자의 무의식적 욕구나 갈등, 성격 특성 등을 추론한다. 대표적으로 로르샤의 잉크 반점 검사와 주제 통과 검사 TAT가 있다. 무크 매시브 오픈 온라인 콜시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정답은 1번입니다. 무크 강좌들은 세계적으로 공통된 품질 보증 그런 건 없어요. 무크 강좌들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품질 보증이나 규제 체계에 의해 개발 운영되지 않는다. 각국 각 플랫폼, 코세라, 에디엑스, 유다시티, K무크 등이 자체 기준에 따라 콘텐츠를 기획 관리한다. 즉 무크는 개방성과 자율성을 특징으로 하며 국가 간 표준화된 품질 보증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2, 3, 4번은 맞는 거고요. 북미 명문대학 강좌의 온라인 운영 형태를 근간으로 출발하여 대안적 교육 혁신으로 급부 상황이 됐다. 맞고, 교육자와의 상호작용과 피드백을 중요시하는 시무크와 교수자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수준 높은 강의 내용 제공에 초점을 맞춘 엑스무크로 구분이 가능하고, 국내에서도 정부 지원하에 K무크를 개발하여 한국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무크는 매시브 오픈 온라인 콜시스는 대규모 공개 온라인 강좌를 뜻하며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대학 수준의 강의를 수강할 수 있게 한 새로운 형태의 열린 교육이다. 무크는 2010년대 초 북미의 명문대 하버드, MIT, 스탠퍼드 등이 공개한 온라인 강좌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전통적 대학 교육의 한계를 보완하고 세계 누구나 고등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대안적 교육 형태로 급보상하였다. 무크는 교수자 개입 정도와 학습자 중심성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된다. C무크, 커넥티비스트 무크는 학습자 간의 네트워크 형성과 상호작용, 토론, 피드백을 중시한다. X무크, 익스텐디드 무크는 강의 콘텐츠의 체계적 제공에 중점을 두며 교수자의 강의 중심으로 운영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가 지원하는 K무크, 코리아무크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국내 대학 강의를 온라인으로 공개하여 평생학습과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이제 1, 2, 4번 더 옳은 거니까 먼저 보겠습니다. 준거 참조 평가는 학습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교수 학습을 개선할 수 있고, 성장 참조 평가는 사전 능력 수준과 현재 능력 수준 간의 차이를 참조하여 평가하고, 규준 참조 평가는 서열화가 쉽고 경쟁 유발에 유리합니다. 능력 참조 평가는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평가 기준이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건 아니고요. 능력 참조 평가는 학생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평가 기준이 달라집니다. 능력 참조 평가는 학습자의 개인적 능력이나 잠재력 수준에 따라 성실을 판단하는 방식이고요. 즉 학습자의 개인 능력에 비추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를 평가한다. 따라서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리다. 능력 참조 평가는 오히려 학생 개인의 능력 차이에 따라 평가 기준이 달라진다.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유형은 무엇을 기준으로 학습자의 성실을 판단하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대표적으로 준거 참조, 규준 참조, 성장 참조, 능력 참조 평가가 있다. 준거 참조 평가는 사전에 설정된 학습 목표나 성취 기준에 비추어 학습자가 그 기준을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평가한다. 따라서 개별 학습 결과를 교수 학습 개선에 직접 활용할 수 있다. 이는 평가의 교육적 피드백 기능을 중시하는 설명이고, 성장 참조 평가는 동일 학습자의 과거 성취 수준, 사전 검사와 현재 수준, 사후 검사를 비교하여 얼마나 성장 발달했는지를 판단한다. 개인의 향상 정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전 사후 능력 차이를 참조한다는 설명은 정확하다. 기준 참조 평가는 집단 내 다른 학생자들과의 상대적 위치를 기준으로 성실을 판단한다. 즉 서열화가 용이하고 경쟁을 유발하기 쉽다. 따라서 옳다. PBL 문제 중심 학습 프로그램 베이스드 러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4번이고요. 1, 2, 3번 오르는 겁니다. 비구조화된 문제 상황에서 추론 기능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필요로 한다. 이과대학에서 전통적인 교육 방식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된 모형이다. 실제 문제를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학습자가 찾아서 해결하는 학습자 중심의 모형이다. 이제 4번이 틀렸는데요. 문제 해결 과정이 끝난 후 실시된 평가는 시험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학습자 자신, 동료, 교사가 모두 참여하는 과정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학습자의 문제 해결 과정, 협동적 태도, 자기주도 학습 능력, 반성적 사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그죠? 그래서 문제 중심 학습 PBL (Problem Based Learning은 실제적이고 복잡한 문제 상황을 제시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식, 사고력,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는 교수 학습 모형이다. 문제 중심 학습은 정답이 명확히 주어지지 않은 비구조화된 문제
unstructured problem을 다룬다. 학습자는 문제의 본질을 규명하고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며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고차적 사고력, 추론 능력, 자기주도적 학습이 필수적이다. 문제중심 학습은 1960년대 캐나다 맥마스터 이과대학에서 정통적인 암기식 강의 중심 수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처음 개발되었다. 실제 환자 사례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학습을 지향했으며 이후 여러 전공과 학교 교육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문제 중심 학습의 핵심은 실제적 문제를 중심으로 학습자가 필요한 학습 내용을 스스로 찾아 해결하는 학습자 중심의 학습이란 점이다. 교사는 지식을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촉진자, 퍼실러테이터로서 학습 과정을 지원한다.